네, 오늘은 3장으로 넘어가서 유체역학의 근본적인 방정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면 Integral Relation, 그 적분형 관계식 for a control volume, 컨트롤 볼륨, 우리말로 제어 최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우리가 제어 최적이란 말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풍선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이 풍선 안에 공기가 차 있고 그 공기의 압력이 어떻게 되고 온도가 어떻게 되고 나는 풍선 내부만을 생각을 하고 그 풍선 내부가 일종의 이 컨트롤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컨트롤 볼륨에서 유체역학의 어떤 중요한 관계식들을 우리가 다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에서 여기 보시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Conservation of Mass Principle, 질량 보존이죠. 질량이 보존된다. 그러면 그 질량에 대해서 Mass Volume Flow Rate, U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흐름의 율, 그죠? 그리고 그 질량 보존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시어렘, 이게 물리학과 고전 물리학 책에 보면 딱 한 페이지로 정리되어 있는 관계식인데, 그걸 우리는 사실 이 유체역학의 가장 근본적인 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트랜스포트, 전달이죠. 레이놀즈는 사람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체의 어떤 트랜스포트,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일반적인 원리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리니어 모멘텀, 앵귤러 모멘텀 이퀘이션을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리니어 모멘텀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이죠. 그죠? 우리로 치면 운동량입니다. 앵귤러 모멘텀은 뭡니까? RMV로 해서 이건 각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저 유체에 대해서 어떤 운동량이 에 대한 관계식, 운동량의 어떤 변화, 질량 보존 관계식이 질량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관계식. 자, 질량에 대한 어떤 시간 변화율이라고 하면 우린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dt분의 dm. 자, 어떤 컨트롤 볼륨 또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물체의 시간 변화율, 질량의 시간 변화율, 또 리니어 모멘텀은 이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 운동량이 어떻게 변화하냐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각운동량 변화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체의 어떤 운동에 대해서. 그죠? 또 거기에 또 에너지 관계식, 또 에너지 관계식, 이건 뭘 나타낼까요? 연력학의 제1법칙, 연력학의 제1법칙이 뭡니까?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와 같습니까? 주어진 열과 이 시스템이 외부의 한 일의 차만큼이 내부 에너지와 같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연력학 제1법칙이죠. 이 관계식을 유체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이 아니고 한 2주 넘게 우리가 계속 이 관계들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질량의 변화, 운동량의 변화, 그리고 또 이식도 마찬가지로 어떤 에너지의 변화, 어떤 풍선이 있다. 그러면 풍선에 만약에 내가 공기를 불어넣는다. 그럼 이때 이 안에서 질량은
그걸 m 닷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질량의 시간 변화율,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 이 풍선에 내가 공기를 불어넣으면 압력도 올라갈 수 있지만 온도도 올라갈 수 있고, 온도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밀도가 올라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본 원리를 우리가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티어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관계식이 우리가 유체를 다루는데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관계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먼저 우리가 연력학이나 이런 데서 다루는 시스템, 그러니까 뭐 유체의 시스템 또는 고체의 시스템,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계 시스템이죠. 그죠? 또 뭐 어떤 로켓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특정한 어떤 기능을 하는 어떤 시스템이죠. 그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어떤 기계 시스템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좀 개념이 어렵지만 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자면 arbitrary quantity of mass of fixed identity, 고정된 특성을 가지는 어떤 어, 질량의 어떤 양, fixed identity.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괄호를 빼고 보면 어떤 양, 예를 들어 질량의 어떤 양이 보존되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긴 고무 지우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우개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이 놈은 내가 이렇게 비틀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비틀고 저쪽으로 비틀고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놈도 하나의 어떤 시스템입니다. 재료는 고무고 탄성을 가진, 자, 비틀면 원래대로 복원되고 구부리면 또 다시 복원되는 어떤 질량이 일정한 어떤 시스템이죠. M이 질량이 일정한 놈입니다. 이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또 자동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자동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요 뒤로 나간다고 치고 이렇게 움직일 때 이놈의 질량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외부, surrounding, 외부와 어떤 이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surrounding, 외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놈은 배기구를 통해서 또는 창문이 열려 있다고 하면 창문이 일종의 바운더리,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과 경계를 이렇게 가지는, 고립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하나의 어떤 체계 또는 묶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우리가 다룰 때 여러 가지 물리의 관계식들을 이용하죠. Conservation of mass.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환기구를 통해서, 흡기구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죠. 에어가 들어오고, 여기에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에서 이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연료가 투입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연소를 해 가지고 배기구를 통해서 그죠? 매연이 나갑니다. 그죠? 배기를 하게 됩니다. 흡기와 배기를 하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들어온 공기랑 나간 공기 그리고 연료량, 이 세 개의 합은 똑같겠죠. 그죠?
즉 연료를 소모한 만큼 그 연료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질량은 보존되어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질량의 보존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자동차의 운동은 시그마 F는 ma 이런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자동차를 앞으로 가속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엔진에서부터 나오죠. 그죠? 이 엔진에서 어떤 그, 그 힘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럼 이 바퀴가 이 가속도를 만들어내고 공기의 저항을 극복한 만큼 가속도가 발생한다. 우린 이런 어떤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뭐 리니어, 자, 이 뉴턴의 이런 세컨로, 즉 F는 ma가 적용될 수 있고, 또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 자동차에서 연료가 탐으로써 만들어낸 어떤 에너지만큼이, 자, 이 시스템을 놓고 보면 델타 E는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 이런 걸로 보면 자동차 바퀴를 굴리는 일은 이 델타 W에 해당될 테고, 엔진이 연소해서 나온 어떤 열량, 이놈이 델타 Q가 될 테고, 그 차이만큼 어떤 이 자동차의 온도를, 즉 엔진으로 치면 엔진이 뜨거워지죠. 그죠? 엔진이 뜨거워지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학의 기본적인 법칙, 이 세 가지가 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됩니다. 질량이 보존된다. 그 다음에 뉴턴의 세컨로가 성립한다. 그리고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지우개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우개 문제도 만약에 내가 이 지우개에 어떤 힘을 가했다. 그러면 이놈은 당연히, 그죠? 우리 지우개 튕기기처럼 손끝으로 지우개에 힘을 탁 주면 이놈이 가속도가 생겨 움직입니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죠? 또 이 지우개를 뜨거운 물에 담궈서 열을 가했다. 그러면 지우개가 뜨거워진다. 우리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들인데 이게 우리가 어떤 역학 문제를 생각하는 기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복잡한 시스템도 이 세 가지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 뉴턴의 세컨로, 이걸 여기에 보면 리니어 모멘텀,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뉴턴의 세컨로는 좀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시스템에 힘이 작용하면 운동량의 변화가 발생한다. 또는 운동량의 변화가 발생하면 총 어떤 시스템에 운동량의 변화가 발생하면 힘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풍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풍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 내가 공기를 많이 불어 넣은 다음에 끝을 이렇게 딱 뚫으면 공기가 빠져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풍선은 어떻게 됩니까? 앞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죠? 자, 이 안에 들어있는, 풍선 안에 들어있는, 자, 풍선에서부터 그 입구, 그죠? 이 입구를 지나오면서 유동이 가속이 되죠. 그죠? 즉, 이 풍선 내부에 있던 어떤 운동량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즉, 이 경우에는 속도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질량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이 dt분의 dmv, 즉 총 운동량의 변화가 발생한 겁니다. 그 반작용으로 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3장에서 이것들의 어떤 정량적인 관계들을 우리가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면 이 뉴턴의 세컨 로를 다른 말로 모멘텀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모멘텀에 관한
어떤 방정식이다. 그게 유체역학에서는 뉴턴의 세컨 로가 유체역학에서는 모멘텀 이퀘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딱 독립되어 있는 어떤 단일한 특성을 가지는 독립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 하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유체 같으면 임의의 어떤 영역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자동차 안에 자동차 전체 시스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내부에 여기에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엔진이 있고 또 공기가 배기구를 통해서 빠져나간다. 딱 요만큼만 내가 잘라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내가 유체를 고민할 때 local region arbitrarily chosen by fluid dynamicists 유체역학자들이 임의로 딱 선택한 작은 영역, 로컬한 영역, 전체 하나에 딱 완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생각해서 그래서 이만큼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엔진의 내부, 엔진 내부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면 그 엔진의 내부를 통해 유체가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영역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영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컨트롤 볼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제어, 최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풍선의 내부 공기가 차 있는 요 영역을 내가 컨트롤 볼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풍선을 제외하고 풍선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요 영역을 통해서 유체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요 아래쪽 영역을 통해서. 그죠? 나머지는 폐쇄되어 있지만 요 영역을 통해서 유체가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풍선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뭔지 그 풍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유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볼륨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어떤 부피, 즉 공기나 또는 물로 차 있는 어떤 영역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그 영역만 생각하겠다 라고 설정한 그것을 제어 최적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고체는 고무 지우개 같은 이 고체는 질량이 딱 고정되어 있고 그죠? 또 힘이 작용하면 어떤 가속도가 생기고 열을 가하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딱 주어진 영역이 정확히 설정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유체라는 것은 아주 먼 곳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어떻게 독립된 예를 들어 풍력 발전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서 지구 땅바닥에 이렇게 꽂혀 있는 풍력 발전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풍력 발전기가 돌 때 들어오는 바람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 걸까요? 바람이 부는 풍력 발전기라는 이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데 우린 이것만 고립시켜 가지고 유체 문제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풍력 발전 아주 먼 곳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또 아주 먼 곳으로 바람이 갈 겁니다. 이 전체를 다 생각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의 답을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풍력 발전기 주변에 일부 어떤 영역을 내가 요만큼 딱 잘라 가지고 내가 그 영역만을 그 영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만을 내가 생각하겠다라는 영역을 설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 제어 최적, 컨트롤 볼륨이라는 것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고 어렵게 풀 수도 있게 되는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볼륨을 잘 잡으면 문제를 문제를 간단하게 simplify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 볼륨을 잘 잡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사실 그것도 뭐 기본적인 원리라는 게 있긴 하지만 내가 관심사가 뭐냐에 따라서 또 매우 달라져서 뭐 일반적인 방법이 뭐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성립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 모든 바운더리를 내가 define 할 수 있어야,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뭐냐면, 자,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잡았다는 것은 그 컨트롤 볼륨의 경계면, 즉 외부의 표면을 컨트롤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컨트롤 서피스. 제어면이 되겠죠. 즉 컨트롤 볼륨의 바깥 껍데기가 됩니다. 근데 이 컨트롤 바깥 껍데기를 통해서 뭐 만약에 내가 이런 이게 일종의 뭐 워터 jet이죠. 그죠? 자, 물이 관을 통해 가지고 이 관을 통해 이래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면적이 이렇게 좁아지면 우리 어릴 때 그죠? 고무 호수 끝을 이렇게 꽉 누르면 물 속도가 빨라지죠. 물이 졸졸졸 나오던 데를 내가 꼭 누르면 물이 확 하고 jet처럼 뿜어낼 수가 있습니다. 면적을 줄이니까 그죠?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는 뭐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긴 힘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럼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자,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테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두리가 컨트롤 서피스가 되겠죠. 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내가 이 문제를 쉽게 해결을 하려면 이 면에 자,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워터가 면에 수직하면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여기 경계면을 굳이 내가 애써 이렇게 삐딱하게 유동이 들어오도록 컨트롤 볼륨을 잡을 이유는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컨트롤 서피스가 normal to flow direction 유동 방향에 수직하도록 만들면 해석이 간단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간단해지는지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괜히 기울이면 그죠? 문제가 좀 복잡해지죠. 이런 건 직관적으로도 이렇게 반듯하게 유동의 방향에 수직하도록 만들면 더 좋겠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clearly identify all fluxes crossing the control surface.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 관이 물이 들어오는 관이 만약에 뭐 강물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죠? 이 강물을 둘러싼 요 영역을 강물의 흐름이 있을 때 요 영역을 이렇게 내가 잡으면 이 강물에 들어오는 강물과 나가는 강물을 다 따질 수 있겠는데 그죠? 컨트롤 볼륨을 굳이 이렇게 잘라서 반으로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유동이 어디로 더 많이 가고 어디로 더 적게 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플럭스, 유속입니다. 어떤 흐름, 모든 어떤 들어오고 나가는 양들이 하나로 딱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어떤 힘과 토크, 이게 모멘트 같은 거죠. 그리고 그 힘과
어떤 모멘트 같은 것들이 컨트롤 볼륨과 컨트롤 서피스의 안에서 다 정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슬라이드를 독립시켜서 생각하기보다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다? 그러면 비행기 자신의 어떤 속도가 있겠죠. 그죠?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놈이 이렇게 있으면 이 비행기의 영역을 요만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놈은 지금 비행기 자체가 비행기 자체가 하나의 컨트롤 볼륨이 되고, 내가 지금 이 문제는 비행기 앞으로 어떤 속도 V로 날아가고 있다. 그러면 에어크래프트, 그죠? 에어크래프트의 속도가 결국에는 이 컨트롤 볼륨의 어떤 속도가 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jet이, 그죠? 뒤쪽에서 배기 제트가 이렇게 나갈 때, 그러면 그 jet이 나가는 실제 속도는 상대 속도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러면 이 컨트롤 볼륨이 어떤 자신의 속도를 갖고 있고, 그죠? 또 여기에서 실제로 나가는 jet의 속도가 v라고 하면 여기에 이놈을 내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면 이 반대쪽으로 jet이 나가는 속도는 vr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속도와 컨트롤 볼륨의 속도와의 차이가 상대 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즉 컨트롤 볼륨 밖으로 이 jet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컨트롤 볼륨을 기준으로 보면 VR의 속도로 jet이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 피스톤 운동처럼 이건 피스톤이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컨트롤 볼륨의 부피가 계속 바뀌죠. 그죠? 부피도 바뀌지만 그런 걸 이제 디포밍 컨트롤 볼륨, 변형되는 컨트롤 볼륨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 컨트롤 서피스도 따라서 이 피스톤의 속도만큼이 결국 이쪽 아래쪽 컨트롤 서피스의 속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컨트롤 서피스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상대 속도라는 것은 VR로 표현된다. 뭐 지금 뭘 원하는 건지 잘 모르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죠? 컨트롤 서피스, 컨트롤 볼륨이 있고 그 컨트롤 볼륨을 둘러싼 경계가 서피스인데 그 서피스를 통해서 유체가 들어오거나 나간다. 또는 어떤 뭐 비행기 문제 같으면 jet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뭐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죠? 또는 컨트롤 볼륨이 꼭 일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가 이 피스톤 내부의 어떤 영역을 생각할 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볼륨의 부피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 볼륨을 딱 뭐 하나로 딱 정확하게 뭐 정의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체 역학을 다루기 때문에 이 유체의 흐름을 전체로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컨트롤 볼륨이다. 그리고 그 경계를 컨트롤 서피스다 라고 생각한다고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ervation of Mass Principle. 바른 질량의 보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우리가 중고등학교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질량 보존이라는 건 뭡니까? 전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다? 전 우주의 질량은 일정한가요? 그건 뭐 물리학자들, 그죠? 이론 물리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질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자신의 모양을 바꿀 수는 있어도 질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우린 질량 보존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있듯이 욕조가 이래 있습니다. 욕조가 있고 이 욕조에 자, 제가 물을 틀어 가지고 이 욕조에 지금 어, 자, 총 물이 요만큼 차 있을 때 처음 물을 틀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유입된 질량이 50kg이었는데 여기에 배수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질량이 30kg이다 라고 하면 요 욕조 안의 질량은 몇 kg입니까? 20kg이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50kg치 물을 틀었고 빠져나간 게 30kg니까 20kg이죠. 그죠? 우리 통장의 용돈도 마찬가지죠. 부모님한테 한 달 용돈 50만 원을 받았는데 그죠? 카드 값으로 30만 원 빠져나가면 내 통장에 20만 원 남아 있죠. 지금 그 얘기랑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욕조의 질량이 처음엔 0이었는데 그죠? 20kg이 됐습니다. 그럼 이건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건가요? 질량이 일정해야만 질량이 보존되는 건가요? 지금 이 욕조 문제는 질량이 일정하다. 전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다는 말이 얼마나 단순한 말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말이죠. 질량이 바뀐다고 해서 자, 질량이 바뀐다고 해서 질량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기준이 욕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죠. 욕조 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욕조는 하나의 컨트롤 볼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욕조가 하나의 컨트롤 볼륨이 되는 것이고요. 이 욕조, 자, 이 물을 틀어서 욕조에 물이 지금 50kg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그죠? 욕조에 물이 욕조의 표면을 통해서 50kg이 들어왔고 배수구라는 여기에 표면을 통해 가지고 물이 30kg이 나갔고 그죠? 그래서 이 컨트롤 볼륨 내의 질량은 20kg이 남아있다. 이렇게 욕조를 기준으로 볼 때는 질량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나간 양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총 질량, 즉 들어온 질량과 나가는 질량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 컨트롤 볼륨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컨트롤 볼륨의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체역학 문제를 이 컨트롤 볼륨으로 생각을 할 때는 들어오고 나가는 것,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어떤 양이 들어오고 어떤 양이 나가는 것까지를 같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양의 차이만큼이 결국 이 컨트롤 볼륨 내의 변화량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해보면 Conservation of Mass는 질량 보존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자, 어떤 컨트롤 볼륨의 질량의 시간 변화율. 자, 1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초 단위로 생각하면 50kg에 1초에 들어올 리는 없겠지만 50kg per second 초당 50kg의 물이 들어왔고 초당 30kg의 물이 나갔다. 그러면 이 욕조 안에 질량의 변화는 1초에 20kg씩 질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자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자 m.in 이 m.in은 뭐냐면 dt죠. 단위 시간당 들어온 질량의 양을 m.in이라고 부르고 자, 이 문제로 치면 50kg이 되는 거죠. 50kg per second 단위 시간당 50kg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out은 이 컨트롤 볼륨의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30kg per second가 지금 나갔습니다. 그죠? 그 두 개의 차이만큼이 m. 컨트롤 볼륨이 되는 거죠. 그죠? 얼마입니까? 20kg per second가 증가했다.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식을 이와 같이 단위 시간당 왜냐하면 뭐 질량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단위 시간당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시간에 따른 즉 단위 시간당 얼마 이런 것들로 함으로써 뭐 꼭 굳이 시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식을 이 질량에 관한 질량 보존을 우리가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컨트롤 볼륨 내에 질량이 꼭 일정하다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고 나간 양만큼 합치면 결국 일정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관심사는 저 m.in 또는 m.out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m.in과 m.out은 rate of mass flow 질량 흐름의 율입니다. 그래서 이 m.를 mass flow 질량 흐름의 rate이라고 부릅니다. mass flow rate 이걸 질량 유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mass flow rate이라고 부르고 이제 into and out of the control volume이고 컨트롤 볼륨의 총 질량의 시간 변화율은 컨트롤 볼륨 내의 내부의 어떤 질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체역학에서는 이렇게 어떤 단일한 물질, 고체와 달리 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으로 질량 유량이 얼만큼 들어왔고 단위 시간당 또 얼만큼 나갔는지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안에서 질량 유량이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관계식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저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뭐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시어렘 또는 적분형 관계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해 오던 방법은 아닌 거죠. 그죠?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동안 생각해 오던 방법이 아닌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응을 하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 m.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문, 지금 수업 듣는 방에 창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죠. 그죠? 지금 이제 좀 차가운 가을이 됐으니까 찬바람이 이래 불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바람이 만약에 2m per second의 속도로 바람 풍속이 2m per second 속도로 여기 1m 여기 뭐 2m 그냥 우리 문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문
그죠? 방문을 열었는데 찬바람이 훅 들어옵니다. 근데 그 바람의 속도가 2m/s였다. 바람의 속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문을 열었을 때. 그 대면 수업을 했으면 이걸로 재밌는 한번 그걸 해볼 수 있는데, 그죠? 측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우 가벼운 종이 조각 같은 거 있죠? 그죠? 어, 그 골프 선수들 보면 그죠? 바람 방향 따질 때 잔디를 좀 뽑아가지고 탁 뿌려보죠. 그죠? 그럼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음? 종이 쪼가리를 그죠? 한번 딱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어, 내가 시계가 있죠. 그죠? 어, 시계를 보고 1초, 2초, 3초, 4초 해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1초 자, 놓은 종이 조각을 탁 뿌리는 순간부터 1초, 2초 딱 하면 그 종이 조각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측정해 보면 속도를 알 수 있겠죠. 그죠? 1초 후에 몇 미터를 가 있는지를 보면 되니까, 그죠? 그게 속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2m/s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방문으로 들어온 공기의 양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점을 찍은 여기에 공기 입자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종이 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그거 했던 것처럼 어쨌든 공기가 2m/s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 지점에 있는 공기 입자가 1초 후에 2m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1초 동안 요 면을 통해서 공기 입자들은 요 2m만큼 모든 곳을 통해 갔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m 후에 1초 동안에 요 방문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의 부피는 지금 요 박스 친 요만큼이 되겠죠. 방문의 폭 1m, 높이 2m. 그리고 공기는 1초에 2m를 움직이니까, 그죠? 2m만큼. 즉, 요 육각형 내에, 그죠? 저 부피만큼 공기가 들어왔겠죠. 그죠? 1초 동안. 그러니까 저 부피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당연하게도 방문의 면적을 A라고 두면 A 곱하기 저 움직인 거리 델타 S입니다. 그죠? 즉, 요 길이를 뭐 L이라고 둬보겠습니다. A 곱하기 L. 이만큼이 부피죠. 1초 동안 AL만큼 공기의 부피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질량은 밀도 곱하면 되죠. 그죠? 공기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그죠? 그래서 부피는 저 방문의 면적 곱하기 움직인 길이입니다. 그죠? 이게 이만큼이 1초 동안 들어온 질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1초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걸 총 질량을 결국은 1초 움직인 거리, 이 L이 결국 어떤 의미가 됩니까? 로 A V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V는 부피가 아니고 속도가 됩니다. 속도는 결국 m 닷트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가 속도니까, 그죠? 단위 시간당 이 문을 통해 들어온 질량은 로 AV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m 닷트 질량유랑 매스 플로우 레이트는 로 AV 또는 로 VA 이렇게 표현된다. 이 식이 매우 아주 중요한 관계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이 문을 에어 커튼 뭐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여기 이 에어컨 히터가 있고, 그죠? 에어 커튼이 뭡니까? 여기에 이 문 위아래로 바람을 불어내는 놈이죠. 자, 그러면 이 창문 면에서 유동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에서 속도가 막히죠. 그지?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질량유량은 에어 커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선 속도가 만약에 뭐 에어 커튼에서 위에서 아래로 뿜어내는 공기의 속도가 2m/s다 하더라도 이 면을 창문을 통해 들어온 질량유량은 0과 같죠. 그러니까 이 속도의 방향도 지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요걸 조금 더 쓰면 로 V 면의 노멀한 수직인 속도 성분만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m.는 로 VA. 자, 그러니까 이 m.는 여기에 들어온 놈의 질량유량, 나가는 놈의 질량유량,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일반화 시켜서 방금 방문을 가지고 설명한 질량유량, 이걸 조금 더 일반화 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질량 보존을 다룰 때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mass flow rate m.입니다. 이 m.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 어떤 컨트롤 볼륨이 크게 있는데 이 컨트롤 볼륨의 어떤 서피스를 S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의 공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의의 공면이 이렇게 공면의 크기를 dA라고 두면, 예를 들어 이 컨트롤 볼륨을 내가 유동의 방향이 V 방향이라고 이렇게 뒀을 때, 이 어떤 면의 방향은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런 면이 있을 때 이 면, A면, B면이 있는데 이 A면을 나타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벡터는 면의 수직한 방향이죠.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벡터들은 다 뭐 무한계가 존재하죠. 예를 들어 평행한 면의 벡터는 뭐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떤 평면이 있을 때 그 평면을 내가 수직한 방향을 그 면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하면 그 벡터의 수직한 방향으로 면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딱 정의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노멀 벡터의 방향, 이 면의 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면적 요소가 이래 있을 때, 자, 요 그림에서 요 확대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속도 벡터는 면의 방향은 노멀 벡터의 방향인데, 속도 벡터는 이 면과 기울어져서 이렇게 기울어져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죠? 그러면 이 면을 통해서 도대체 질량이 얼마나 빠져나갔을지를 따져보자고 하면, 자, 똑같이 이 속도 벡터라는 놈이 단위 시간당 움직인 거리니까 내가 특정한 시간 동안 이 면을 통해서 빠져나간 요 부피는 속도 곱하기 dt만큼이 결국 요 길이가 되겠죠. 그죠? v 곱하기 dt가 이 길이가 될 텐니다. 그리고 이 면에 dA 코사인 세타만큼이 이 면의 면적이 되겠죠. 즉
빠져나간 유량의 면적이 될 겁니다. 기울어져 있는 면을 요만큼 지나갔기 때문에, 그죠? 이 부피를 계산하려면 이 속도 벡터의 수직한 높이를 알면 되죠. 그지? 그 높이는 뭡니까? 요 면적이 dA 작은 요소 면적이라고 하면 그거에 요 세타,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그거의 코사인만큼이 요 면적이 될 테고, 그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 곱하기 면적 하면 총 이 면을 통과해 지나간 부피가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이걸 정의하는 속도도 벡터입니다. 그죠? 속도도 방향이 있고 면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 둘을 대적한 놈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부피를 나타내는 이 관계식과 같은 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속도 벡터, 내적 노멀 벡터, 면의 수직한 방향 벡터 두 개 한 거에다가 면적의 크기 그리고 델타 t만큼이 총 지나간 부피가 되고, 그럼 이 식에서부터 단위 시간당 저 면을 통해서 지나간 부피를 우리가 볼륨 플로우 레이트, 부피의 흐름, 최적 유량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유량은 dv dt가 되는 것이고, 그걸 q라고 여기서 정의를 했습니다. 볼륨 플로우 q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 dt로 양변을 이렇게 딱 나누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v 노멀 da가 남고, 그죠? 이게 작은 질량 요소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특정한 서피스 전체에 대해서 이 유량을 다 적분하면 결과적으로 그 면 전체에서 흘러나간 유량이 되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한 번 더 써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면이 있고 그 면에서 v 벡터, 노멀 벡터, dA 한 놈이 유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놈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v 벡터 곱하기 dA 벡터. 자, 그러면 dA 벡터라는 건 뭡니까? 크기는 면의 면적의 크기고 작은 요소의 크기고 그거의 방향이 노멀 벡터인 이런 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의미 자체가, 자, 면의 노멀 벡터하고 속도 벡터를 내적한 거니까 요거는 또 다른 의미로 쓰면 면적이고 v 노멀, 즉 이 면의 수직한 방향 속도 성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크기죠. 어떤 두 벡터가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내적했다. 이 얘기는 a가 요 b 벡터 방향의 크기만큼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놈은 v 노멀 곱하기 면적 요소 dA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 A가 아니고 N이겠죠, 그지? 원래 요식에서. 자, 그리고 질량 볼륨 플로우 레이트하고 매스 플로우 레이트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m는 밀도 곱하기 q가 되죠. 아니, 밀도가 일정한 값이면 그냥 q라고 쓸 수가 있을 텐데, 그죠? 만약에 일정한 값이 아니라면 m는 어떻게 쓰여지게 될까요? 면적 요소 면이 있고 여기에서 로 v 노멀 벡터 da가 되겠죠. 왜냐하면 각 지점의 밀도가
각 지점마다 밀도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밀도가 곱해져야 질량 유량이 될 테고, 일정하다고 하면 밀도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볼륨 플로우 레이트과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이와 같이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 식의 m.in, m.out을 이와 같이 지금 적분형으로 지금 컨트롤 서피스 전체를 놓고 어떤 질량이 들어오거나 나간 양을 이 수학적인 관계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또 설명을 하면 2차원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면이 이렇게 쭉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만큼이 면적 요소입니다. 컨트롤 서피스의 면적 요소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면을 통해서 어떤 유체가 이 방향으로 V벡터 방향으로 유체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가고 있을 때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 노멀 벡터고, 그러면 두 놈을 내적한다. 노멀 벡터. 이거 하면 자, 속도의 크기, 노멀 벡터의 크기는 1이죠. 그놈의 코사인 세타니까, 즉 V 이 속도 벡터 크기의 요 노멀 벡터 방향 성분이 V 노멀이 되겠죠. 그죠? 이놈이 V 노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M 전체 어떤 컨트롤 볼륨 전체의 어떤 M 닷트, 자, flow rate across the entire cross sectional area 전체를 다 적분하면 되죠. 그놈은 미소 요소를 전체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 미소 질량 요소라는 것은 로 V 노멀 곱하기 면적의 크기 로 VA입니다. M.는 로 VA가 되는 것이죠. 이건 속도 벡터고 면적 벡터. 그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이걸 V 노멀 VN이라는 놈은 여기 또 틀려 있네. 여기 노멀 V 벡터 노멀 벡터, 그죠? 곱하기 DA가 되고, 요 놈은 로 V 노멀 DA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죠? 자,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는 이 관계식, 요 A가 아니고 노멀 벡터입니다. 자, M.는 로 VN DA이고, 요거는 VN은 속도 벡터를 면의 방향 벡터로 내적한 놈이 되는 거죠. 그죠? 또 요거는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S가 있고 로 V 벡터 DA 벡터. 그죠? DA 작은 요소도 하나의 벡터가 되겠죠. 그죠? 방향에 따라서 면적의 크기가 똑같더라도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놈이란 얘기입니다. 면의 방향이 속도 벡터가 일정하더라도 그 속도 벡터가 뚫고 가는 면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질량 유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M.는 로 VA. 이건 여러분들이 3장 문제 또는 앞으로 어떤 유체의 어떤 시스템을 다룰 때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인사처럼 하기도 합니다. M.는 로 VA. 그죠? 굉장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질량 유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 다른 측면, 즉 지금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M.에서 여기 integral in M., 요 인테그랄은 어떤 average value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유체에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강물이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긴 강변이죠. 여기가 양쪽 강변이 있고 이 강변에 유체가 아주 균질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변에서는 유체 점성이 있죠. 그죠? 유체에 점성이 있기 때문에 노슬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변에서 유체의 속도는 V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체에 딱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유체 입자가 물체, 즉 강변, 벽이죠. 일종의 벽 또는 고체입니다. 고체에 점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가 0이 되고 그래서 이 점성의 영향을 안 받는 안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안쪽으로 갈수록 이걸 이제 벡터 길이로 속도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이 강의 중심선에서 가장 빠르겠죠. 그리고 이건 당연히 형상이 대칭이니까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흐름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타원형의 속도 분포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누가 물어보겠습니다. 저 강물은 도대체 강물의 속도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각 지점마다 속도가 다 달라서 속도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평균값이죠. 얘한테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 그죠? 열받겠지만 네 성적이 얼마쯤 되니? 라고 하면 뭐 2등급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2등급이다는 얘기지 그죠? 이 친구가 9등급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1등급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각 과목을 얘기할 때는 각 과목의 땅값들을 얘기해야 되지만 그죠? 그게 아니고 네 성적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평균 성적을 얘기를 할 겁니다. 강물의 속도가 얼마냐? 라고 물으면 평균적으로 얼마냐는 질문이겠죠. 또 누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강의 중앙에서는 강물의 속도가 얼마쯤 될까? 이게 질문이 되면 이 피크 값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이 될 테고, 그죠? 저 강물의 속도는 얼마니? 라고 물으면 평균값이 얼마인지를 물을 겁니다. 그러면 평균값을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요? 이게 질량 유량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강물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만약 밀도가 그냥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유량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속도 벡터. 자, 지금은 흐름의 방향, 면의 방향하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이 단면적, 흐름에 있을 때 이 단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속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죠? 어떤 면을 이렇게 딱 잘랐을 때 그 면을 통해서 유체가 얼만큼 흘러가는지 그걸 따지고 있으니까 속도 벡터는 그냥 노멀 벡터가 될 겁니다. vn 곱하기 dA. 즉 이 각각의 각 지점의 이 면적 요소들을 그죠? 이게 dA가 되겠죠. 속도 벡터 곱하기 면적 요소를 다 적분한 양이 전체 유량이 될 겁니다. 그놈하고 에버리지 속도 곱하기 전체 면의 면적, 이 전체 면의 면적을 AC라고 하면 AC 두 개 곱한 이 두 값하고 같으면 되겠죠. 그죠? 이게 뭐와 같냐면 성적으로 치자면 과목 단위수로 다 곱해가 나눈 거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죠? 전체 총 단위수로 나누는 거죠. 그 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속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면적분의 1, 총 유량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문제에서 그 질량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게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질량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고 대신 이제 아주
공기 압축성이 심한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속의 흐름이 있을 경우에는 질량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질량도 같이 넣어서 질량 유량을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평균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보통 강물의 흐름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평균 속도가 최고 이 피크점에서의 강물이 매우 천천히 흘러갈 때 이 피크점의 속도는 평균 속도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물이 좀 빨리 흐른다. 그럼 약 1.2배 정도. 왜냐하면 속도 분포가 좀 더 납작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m는 총 유량은 볼륨 플로우 레이트 V average 곱하기 면적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요거와 같죠. m는 ρQ.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볼륨 플로우 레이트는 보존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밀도가 바뀔 수 있고 질량은 항상 보존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이 이렇게 있는데 요 지점에서 m하고 자 들어가는 m하고 여기로 나오는 m는 항상 같아야 되죠. 만약 여기에 질량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죠? 관이 일정한 속도로 만약에 공기 흐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일정한 속도로 지금 움직입니다. 그럼 m인하고 m.out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죠? 물리적으로 질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들어오는 곳의 밀도하고 나가는 곳의 밀도가 다르다라고 하면 볼륨 플로우 레이트도 다르겠죠. 그죠? 왜냐면 이 둘의 곱이 m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질량 유량은 같을 수 있어도 밀도가 다르면 볼륨 플로우 레이트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볼륨 플로우 레이트는 보존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밀도가 일정하다면 볼륨 플로우 레이트도 보존되겠죠.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하나일 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조금 원래식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앞에서 했던 게 dt분의 dm 컨트롤 볼륨의 총 질량의 변화율은 m 들어온 놈하고 나간 놈의 질량 유량의 차이와 같다. 그죠? 단위 시간당 들어온 것, 단위 시간당 나간 것 차이만큼이 컨트롤 볼륨 내의 질량의 차이다. 이런 얘기였죠. 그죠? 요 식을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컨트롤 볼륨이 지금 주어져 있고 그 경계가 해당되는 게 컨트롤 서피스죠. 그래서 CVCS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MCV, 즉 컨트롤 볼륨 내의 질량의 시간 변화율은 자, 컨트롤 볼륨 내의 총 질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컨트롤 볼륨 전체, 부피 전체에 대해서 밀도 곱하기 작은 부피 요소, 즉, 이 컨트롤 볼륨 전체를 이런 작은 부피 요소로 다 조각 내 가지고, 그죠? 이놈을 생각하면, 요 부피 곱하기 그 지점에서의 어떤 밀도가 질량 요소가 되겠죠. 그죠? 이전에 이렇게 써야 되겠죠. dm. 즉, 질량 요소를 몽땅 다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질량이 되겠죠. 근데 이 질량 요소라는 것은 밀도 곱하기 미소 요소의 부피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식 첫 번째 항은 자, 이게 컨트롤 볼륨 내의 질량의 시간 변화율은 dDt가 되고 자, rho d 부피, 이때는 부피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건 부피입니다. 자, 이놈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적분형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총 질량 유량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한 dm 다트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럼 이 dm 다트, 여기에서의 dm 다트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요 지점에서의 밀도 곱하기 속도 벡터, 노멀 벡터의 작은 면적 요소, 즉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 양이죠. 그죠? 자, 이놈이 그래서 rho vn da가 되는 것이고, 이건 뭐 또 다르게 쓰면 벡터형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네트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서피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노멀 벡터는 항상 밖을 향하는 벡터가 됩니다. 자, 이놈이 이쪽에선 노멀 벡터 이렇게 되고 이쪽에선 노멀 벡터가 이쪽을 향합니다. 자, 만약에 유동이 여기가 들어오는 곳이고 여기가 나가는 곳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체의 속도 벡터는 들어오는 곳에서 나가는 곳이 이렇게 될 테니까, 그죠? 자, 속도 벡터. 들어오는 곳에서는 노멀 벡터하고 속도 벡터가 곱해지면 음수가 되죠. 그죠? 속도 벡터의 방향과 노멀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나가는 곳에서는 노멀 벡터와 속도 벡터의 내적이 양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컨트롤 볼륨 전체에 대해서 이 연산을 다 수행하면 결국 이건 뭐가 되냐면 m.net은 m.in 마이너스 m.out을 다 같이 표현하는 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들어오는 곳은 음수고 나가는 곳은 양수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을 풀어 위에 박스 친 요 식을 다시 써보면 ddt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밀도 곱하기 부피 요소 더하기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밀도 요소 그 다음 질량 유량이 되겠죠. 그죠? 이 둘의 합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요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dt분의 dm 시스템. 자, 이 컨트롤 볼륨이 있고 이 컨트롤 볼륨 서피스까지 포함한 요 전체를 이 전체를 즉 들어오고 나가는 이것까지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그 시스템의 질량 변화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부에 남아있는 놈하고 들어오고 나간 놈의 총합은 단위 시간당 변화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50이 들어왔고 그죠? 그 다음에 30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이 남아있으니까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밸런스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시기, 이 시기 이제 질량 보존을 질량 보존을 적분형으로 표현한 식이 되는 것입니다. 매스 컨저베이션 오브 매스를 인테그랄 폼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한 질량 유량의 합으로 지금 이 합으로 우리가 표현한 것이고 그 개념을
수학적으로 요 엄밀하게 쓴 식이 지금 요 박스 친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량 보존, 적분형 질량 보존식은 모든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고, 우리가 유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 관계식은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식이 이렇게 복잡할 뿐 그 개념을 놓고 보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컨트롤 볼륨 내에 질량의 변화량은 들어오고 나간 질량의 차와 같다. 그걸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낯선 식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낯선 식들을 이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식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훨씬 유용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식이 익숙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분형으로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푸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직접 문제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들이죠. 그죠? 다음 시간에 이 질량 보존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